그래서 확장기에는 금리가 좀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가 조금 줄어들고요. 안녕하세요. 엉클즈의 돈돈 클래스. 예전부터 좀 하려고 마음먹었던 건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 변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변동 그러면 좀 어렵고 경제학적인 용어, 무슨 학자들이 하는 용어 같은 느낌이 들지만 좀 쉬운 말로 하면 장사 잘 돼? 일 많아? 요즘 어때? 바쁘지? 일했을 때의 긍정적인 이런 얘기들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경기가 좋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일이 없어서 죽겠어, 아니면 정말 이거 문 닫아야 되는지 고민이야,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런 거고요. 회사가 순이익이 많이 났다, 이건 경기가 좋다고. 회사가 순이익이 적어가지고 그래 적자야, 이건 이제 또 경기가 안 좋다고. 경기가 계속 이렇게 변동이 있거든요. 이런 변동이라는 거에 대한 것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든 또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든 아니면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간과하고 지내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경기 변동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미얀마처럼 전국이 어지러울 때 경제 금융 쪽이 좀 침체되기 쉽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IMF 경제 위기, 미국하고 중국하고 있는 무역 분쟁, 다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기인한 경기 변동도 있을 수 있고요. 코로나19처럼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있을 수 있죠. 예전에 70년대 초반에 1, 2차 석유 파동 이런 것들도 있고요. 10년 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런 것들도 국제적인 문제지만 국내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 과열, 수출 호조, IT 거품 붕괴, 주식 부동산 거품. 그런데 본질적으로 경기는 항상 움직이기 마련해서 이런 과열이 있는 반면에 침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산 물가 고용이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순환을 반복하는 상황, 이게 이제 경기라고 용어적인 정의는 그렇게 내렸습니다. 경기 변동은 대부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회복기라고 얘기합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장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후퇴기. 여기서는 이제 수축기. 네 가지 경기 변동의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면 돼요. 장사가 잘 돼서 처음에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확장이 되면 순이익이 많이 남는 시기거든요. 순이익이 많이 남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생각지 않은 보너스도 주고, 장사하는 분들도 작년보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 그러고 나서 순이익이, 손에 잡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바빠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억눌렸던 소비나 그동안 가전제품 바꿔야 되겠다, 집을 이번에 이사 가야 되겠다, 자동차 바꿔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직 느끼지는 못하고요. 이때는 정부가 이런 것들을 너무 가열이 올라가면 거품이 커지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확장기가 이만큼 올라가면 수축기도 또 이만큼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서 이걸 좀 억눌러야 되는데, 금리를 조금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확장하는 걸,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대출금리 부담이 올라가고 기존의 대출도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움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좀 올라가면 저축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확장기에는 금리가 좀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가 조금 줄어들고요. 이런 시기가 이제 있게 되죠. 후퇴기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확장기의 기분에 접어들어가지고 장사 잘 되는 사람은 여전히 잘 되고 사람도 있겠지만 서서히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수축기가 되면 사람들이 이거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계속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 했던 거하고 반대로 정부가 금리도 내려서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업도 시작해야 돼. 그리고 이제 투자도 창업도 하고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차라리 저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필요한 소비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저축이 좀 줄어듭니다. 소비가 조금 서서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정부가 피게 되면 이제 다시 회복기를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시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곡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정부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가게도 그렇고, 이 정부, 기업, 가게가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라고 얘기해가지고 모든 나라마다 이 세 가지의 큰 집단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정부의 정책이 일단
우선이지만 정부 정책에 기업이나 가게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런 커브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소비, 투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이겠죠. 이때는 막 뭐 낮밤 가리지 않고 24시간 돌리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장사가 잘 되고요. 계속 잘 팔리니까요. 재고가 없으니까요. 이때 되면 이제 고용도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려도 저축이나 소비에 따른 것도 가게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경기 변동이 쭉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확장기나 수축기에 따라서 정책들을 많이 펴게 되는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재정정책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재난지원금도 주고요. 기본소득제가 막 얘기가 나오고, 돈을 풀자예요. 돈을 풀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돈이 돌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이제 재정정책입니다. 뭐 이런 거에 따른 문제는 국가 부채가 뭐 늘어난다, 가계 부채가 막 늘어난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이지만, 즉시 재정정책은 빨리 일어납니다. 뭐 명절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주면 그 10만 원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가지고 쓰면 그게 바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돼가지고 수익이 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또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빨리 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단기간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에 더 중심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여수신 제도를 정책적으로 변형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지급준비율,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알기 어려운 얘기지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만일의 경우에 그 저축한 사람들이 돈을 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절하면 이게 통화 효과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급준비율, 공개시장, 시장 조작, 뭐 이거는 국채를 시중에 내서 팔면은 통화가 좀 회수되고요. 국채를 좀 사들이면 시중에 통화가 좀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런 통화 정책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가지를 다 사용하긴 하지만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넘기냐는 또 다른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금리, 투자, 저축, 소비 이거에 따라서 그 확장기에는 대부분 주식시장도 좋아져요.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남기면 주가는 거기에 덩달아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요. 이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순이익이 줄어들고 투자도 하지 않고 가게들도 뭐 움츠러들면 이때는 주식시장이 좀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도 뭐 이때 안 좋죠. 부동산들도 내가 어느 시기 때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확률이 높은 타이밍을 결정해야 되는 것도 경기 변동에 따라서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작년 2월에 그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침체됐다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1972년도부터 이런 경기 변동 사이클을 쭉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72년도부터 시작할 때는 석유 파동 이후에 굉장히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크고 작은 사이클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번이 쭉 반복됐는데, 12번 반복되는 동안에 내부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비, 투자, 금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요 안에 숨어 있겠죠. 최근에 제가 돈과 관련된 강의나 또는 질문들을 들어보면, 아니 예전에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을 땐 정말 좋은 느낌이 있었고, 나쁠 때 정말 나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좋다는 느낌이 더 들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경기가 좋은지도 모르고 나쁜지도 모르겠다, 다 나쁜 것 같다, 계속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게 글로벌 경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평준화되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여기 마지막 사이클에 나타난 것처럼 좋았다 나빴다 시기를 통계청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별로 변동이 없어요. 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를 여러 번 겪은 사람, 우리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좋았다 나빴다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는 사이클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계속 나쁘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서도 좋고 나쁜 것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지금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문에 그 전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아지고 나선 한 지금 10년 동안 계속 별로 변화가 없는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안 좋았던 것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이런 그 내부적인 경기 변동에 경기가 과열됐다, 그 다음에 경기가 좀 축소됐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변동폭은 그다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적인 자연적인 경기 변동 원인에 의한 것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좋았다가 나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변동폭이 없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체 내부적으로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나라가 뭐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글로벌이 다 그렇습니다. 글로벌이 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좀 느낌이 덜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이런 경제나 금융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 첫 번째, 살아있다. 두 번째, 살아있고 수축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나 그런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거시경제를 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남하고 엇박자로 가면 계속 손해보는 건 여러분이니까요. 세 번째는 예전의 상황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달라져서 이제는 큰 변동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동폭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젠 기대 수준을 좀 낮추고 거기에 맞게 생각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 우리 사회에 있다. 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좀 늦었네요. 자, 엉클조의 돈돈 클래스, 오늘은 경기 변동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